네, 안녕하세요. 다들 추석 잘 보내셨나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은 10월 8일인데요. 오늘 날씨도 요즘 굉장히 쌀쌀하고 이제 가을이 완연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틀 전에는 이제 10월 6일이었는데, 4당 4색이라는 이름으로 기본소득당, 녹색당, 미래당, 여성의당 이렇게 4개 정당이 모여서 기본소득의 실질적인 시행 방안을 놓고 토론회를 진행했었어요. 저도 거기 갔었는데 네. 네, 굉장히 의미 있고 재미있던 행사였는데 마지막에 토론 시간에 찬희쌤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4개 정당에 각각 질의하는 모습도 봤거든요. 네. 네. 그래서 되게 의미 있는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찬희쌤께서는 그 자리 어떻게 느끼셨나요? 근데 나중에 찍은 사진 보니까 제 왼쪽에 냉수님이 계시더라고요. 못 봤어요. 아, 냉수님 여기 있네 이렇게 네. 봤는데 제가 옛날에 그 올해 4월달에 총선 있을 때 그 네, 소수 정당들이 힘을 합쳐서 선거를 한번 돌파해 보자 그런 의미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김찬휘 TV라고 있는데 아시죠? 예. 네. 네. 거기서 제가 녹색 미래 기본소득 시대전환당 당시 기본소득을 당론으로 하고 있는 4개 정당이 모여서 돌파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이제 호응을 하지 않아서 대답 없는 메아리가 된 줄 알았는데 이번에 4개 정당이 모여서 이 행사를 하는 걸 보고 역시 그 무의미한 그 질문은 없다. 언젠간 이게 실현이 되는구나. 그래서 네. 앞으로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발전하게 되면 좀 더 기본소득 정치연합이 좀 더 구체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각 정당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 장점들이 있어요. 기본소득당의 경우에는 소득세, 거기서는 기본소득 시민분담금 네. 그런 표현을 썼는데 또 탄소세, 데이터세, 국토보유세 등 다양한 재원을 통해서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는 재원 계획이 이제 훌륭했던 것 같고요. 녹색당은 이제 기본소득 실현을 앞당겨 보려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많이 이제 네. 제출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43조 정도로 재원을 작게 해서 시작하는 안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선택하는 그런 안도 제출했고 네. 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목표를 월 100만 원 제일 크게 잡았어요. 아, 그래서 충분한 기본소득에 대한 의지가 매우 훌륭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여성의당 같은 경우에는 기본소득만 갖고 충분하지 않고 사회구조나 사회정책, 사회서비스 변화하고 이게 잘 결합이 되어야 여성의 실질적 사회적 지위 향상에 도움이 된다. 네. 이런 식의 어떤 발제가 머릿속에 속속 들어와서 좀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토론회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기본소득 도입 방안에 대해서 얘기하는 자리였는데 되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가 시작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너무 재밌었고 또 지난 9월 14일에서 20일은 13차 세계 기본소득 주간이었어요. 네. 네. 특히 9월 18일 같은 경우에는 기본소득 포토 액션 날이었는데 그 날은 이제 모두 기본소득에 관련된 사진을 직접 찍어가지고 이제 해시태그로 카운트 온 베이직 인컴 이렇게 뭐 네. 기본소득을 지지한다 이런 의미의 태그를 붙여가지고 실제로 같이 만나지는 못하지만 코로나로 이제 같이 만나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에서라도 마음을 모아보자 이런 행사를 가졌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혹시 설가타님도 참여하셨나요? 네,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 그리고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은 9월 18일에 전 세계 기본소득 지지자들이 하루 동안 공동으로 진행하는 기본소득 포토 액션에 함께 했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집에서 자필로 우리는 기본소득을 지지합니다. 모두의 몫을 모두에게 이렇게 적은 다음에 그게 설가태림이었구나. 예. 사진을 못 봐갖고 나 참가 네. 안 하신 줄 알았어. 네. 예. 저도 이제 집에서 함께 이렇게 참여를 했고요. 네네. 또한 포스트 코로나 19 시대에 맞게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죠. 비에는 9월 19일에 줌으로 온라인 기본소득 행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참여를 했고요. 그걸 이제 전 세계다 보니까 다 그 시차가 시차가 있으니까 3시간대에 나누어 진행을 했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해서는 한국 시각으로 21시 그리고 한국 시각으로 23시 30분 그때 중에 편한 시간에 참여해 달라 뭐 이런 식으로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각으로 23시 30분에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의 안효상 상임이사님과 박선미 사무국장님이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밤 11시 반에.
네, 맞습니다. 꼭 우리만을 위한 시간은 아닌 것 같네. 예. 네. 네. 그래서 이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지만 여러 난관 속에서도 나는 기본소득을 지지합니다. 또는 뭐 우리는 기본소득을 지지합니다라는 선언, 그리고 모두의 몫을 모두에게라는 요구와 외침은 날이 갈수록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작년에는 말이죠. 한국에서 12개 단체가 모여갖고 실제로 행진을 했죠. 우리가 마치를. 네, 맞습니다. 대학로에서 집회도 하고 제가 사회를 봤습니다. 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네. 종로이가 보신갑까지 행진도 하고 네. 각 직종 직업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갖고 네. 쫙 이렇게 행진하고 그래도 괜찮았던 것 같은데요. 또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의 김수현 이사님이 인터뷰도 계속 따고 인터뷰. 예. 또 올해는 이제 온라인으로만 진행을 해서 이제 좀 아쉬웠던 것 같고요. 네. 저는 참여를 못했습니다. 이 마을진을. 그래서 어떻게 하시나 봤더니 신발을 이렇게 자기 신발을. 카메라 위에 올려놓으시고 이렇게 신발을 갖고 이게 내가 행진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마음을 모으는 그런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포토 액션 행사 때는 이제 9월 4일에 최근에 타계했던 유명한 아나키스트죠. 네. 데이비드 그레이버. 네. 우리가 99%다라는 말을 만든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이죠. 네. 이 사람이 썼던 이제 기본소득에 대한 글 그리고 사진을 함께 옮기면서 그레이버를 같이 기억하자. 네. 그리고 함께 전진하자 이런 마음을 한번 담아서 참여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 차니쌤 포트액션은 페북에서 본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친구죠. 네. 네. 네, 저도 이제 그림 그려가지고 모두의 네. 몫은 모두에게 이렇게 써서 어떤 그림이었나요? 제 얼굴을 그렸어요. 아, 제 얼굴을- 식별이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미화되게 그려가지고 네, 못 알아봤겠지만 네, 저도 그렇게 페북에 올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기본소득 도입의 의지가 굉장히 드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해보면 좋을까요? 네, 이렇다 189회는 약 반년 전, 오늘이 이제 10월 8일이죠. 그런데 그 모두의 몫을 모두에게라는 책이 4월 8일에 오. 펴낸 날이 4월 딱 8일. 6개월이네요. 예, 맞습니다. 신기하다. 네, 그래서 우리 앞에 6개월 전에 반갑게 찾아온 모두의 몫을 모두에게라는 책의 특집으로 꾸려보았습니다. 그래서 책을 요약해 볼 수도 있겠지만 7월 11일이죠. 그때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의 류보선 이사님이 이제 진행하신 저자 금민과의 기본소득 대담이 있었는데요. 네네. 매우 흥미로운 대담이었기 때문에 그때 대담 내용을 살펴보면서 책에 대해서 함께 얘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에서 내고 있는 개간 잡지죠. 개간 기본소득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 이제 2020년 가을호에 이제 제가 모두의 몫을 모두에게 책에 대한 서평을 썼는데요. 이제 곧 지면에 공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6호죠, 6호. 네. 예,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서평에서 제가 다룬 얘기도 오늘 방송에서 같이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네, 서평 얘기하시니까 저도 서평 썼어요, 이 책에 대해서. 네, 맞습니다. 네, 그 녹색평론 7호로 8호로 녹색평론은 이제 격월 잡지죠. 예. 7, 8호로 173호나 됩니다. 이게 사실은 아쉽게도 그 김종철 선생님 마지막 예, 예, 맞습니다.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실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설가타님 서평가보단 제가 이제 수준이 좀 떨어지겠지만 아닙니다. 그 얘기도 같이 한번 넣어서 네. 얘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찬희 쌤의 의견도 방송 중에 많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189회 이렇다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담이 진행되었던 상황부터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난 7월 11일이죠. 토요일이었고요. 11시에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에서 모두의 몫을 모두에게 저자인 금민과의 기본소득 대담 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네, 대담자로는 저자인 금민 소장님 그리고 그러니까 슈퍼바이저님이죠. 그리고 류보선 교수님 이제 군산대 교수님이시자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의 이제 이사시기도 하죠. 이제 두 분이 참여를 하셨고요. 두 분이 또 공교롭게도 동갑이라고 하십니다. 예. 네, 네. 그래서 동갑내기 대담자들의 대화의 합과 기지가 빛을 발한 시간이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해 보고 싶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적절한 위트와 유머, 또 적절하게 또 긴장감도 느껴졌고요. 그리고 서로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이 대담의 흐름 속에서 적재적소에 배치돼서 재미와 의미를 모두 잡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오프라인 합쳐서 약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해서 귀중한 자리를 더욱 빛냈습니다.
이 설가타님이 대담 총평을 보니까 그 외에 그 종편에 네. 연예 프로에 그 연예부 기자가 나와서 뭐 이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사 보도하는 거 거의 그런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뭐 위트가 넘치고 막. 이야 기자 같아요 기자. 예. 원래 그 유보선 이사님이 그 입담이 이게 장난이 예, 아니에요. 맞습니다. 좀 심한 표현으로 뭘 턴다 그러는데 이거 장난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또 금민 이사님도 예, 그 정도의 거기에 대한 또 욕심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 정도 재능은 안 되는데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고요. 그 모두의 몫을 모두에게가 출간된 그 4월 아까 8일이라 그랬죠. 네.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우리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와 논쟁이 굉장히 한국에서 뜨거워졌잖아요. 네. 재난지원금하고 이렇게 엮여서. 네. 그러면 이제 금민 소장님 또 스타일로 보면 이게 또 자기 덕이다. 엮을 가능성이 있는데 신기하게 또 대담에서는 내 덕분이 아니고 시대가 변해서지 내 책으로 인한 게 아니다. 이렇게 또 겸손을 또 하시더라고요. 이 책이 또 여러 미디어에 신문이나 방송에 많이 소개도 되고 맞습니다. 또 이제 주목도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유보선 이사님이 출간 후의 삶이 출간 전과 어떻게 다르냐 그러니까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그래서 책의 영향이 아직 미미하다 이렇게 아주 겸손해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네, 하지만 저자 자신의 이러한 평가는 겸손의 발로인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책이 출간된 다음에 뭐 다양한 기고 요청이나 인터뷰 요청이나 엄청 바빠지신 걸로 제가 또 알고 맞습니다. 있고요. 네. 또 류보선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 책에 대해서 기본소득 논의의 지평을 한 단계 끌어올린 책, 그리고 앞으로 기본소득 세상이 되면 기본소득의 논의에 새로운 변곡점을 마련했다고 평가받을 책, 그리고 최근에 나온 기본소득 관련 책 중에 모두의 몫을 모두에게가 가장 압권 아니냐 또는 기본소득 논의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으며 한 단계 비약시켰다 등 이 책에 관한 주변의 평가를 소개하시기도 와, 했습니다. 완전히 그냥 발랐네요 이렇게. 네, 자 칭찬을 발랐습니다. 네. 페인트처럼. 네, 저도 류보선 교수님과 같은 생각이고요. 최근에 기본소득 논의가 활성화되면서 기본소득과 관련된 많은 신간들이 나왔죠. 또 다비드 카사사스 스페인의 또 유명한 기본소득 지지자이자 네. 학자인 그분이 쓰신 무조건 기본소득 모두의 자유를 위한 공동의 재산 이게 번역이 되어 나왔고요. 네. 그리고 영국의 말콤 토리 박사 같은 경우에도 왜 우리에겐 기본소득이 필요할까? 삶을 일보다 중요하게 만드는 무조건적 소득의 가치와 실현 가능성과 시행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또 번역서가 나왔고요. 네. 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토마 피케티의 자본과 이데올로기 뭐 이런 등등의 아주 굵직굵직한 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기본소득에 관한 최근 도서 중에서 단 한 권의 책을 추천해야 한다면 저는 단연코 금민 소장님의 모두의 몫을 모두에게 이 책을 꼽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엄청난 책이 나왔는데요. 저도 발간 당시 읽어보고 최근에 이제 추석 연휴 때도 한 번 더 읽어봤는데 정말 책 내용이 촘촘하고 네. 정말 기본소득에 있어서는 중요한 책이 나온 것 같아요. 금민 선생님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2007년에 대선에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명박 대통령이 탄생하던 네. 그때죠. 그때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출마했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예. 네, 물론 큰 득표는 못하셨던 걸로 안타깝네요. 기억하는데 오래전부터 기본소득 얘기를 하셨는데 책은 그렇게 많이 쓰시진 않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이번이 몇 번째 책인가요? 네, 물어보니까 이 사회적 공화주의, 네. 좌파당의 길, 진짜 민주주의, 요건 이제 대담집이고요. 그리고 이게 네 번째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름이 붙은. 근데 과거 책 세 개는 다 기고문을 모은 거나 대담집이니까 이번 책이 최초의 독립적 저작이다. 이렇게 말할 만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굉장히 기본소득에 관심을 가진 지 오래된 것을 감안한다면 기본소득을 주제로 한 이런 본격적인 책이 나오는 데까지는 꽤 많이 시간이 흐른 셈이네요. 근데 왜 그렇게 책이 오랫동안 안 나온 거예요? 네. 네, 이에 대해서 이제 훅 들어오는데. 예. 네, 슈퍼바이저님 같은 경우에는 하루 중에서 이제 새로운 것을 흡수하고 생각하는데 꽤 많은 시간을 보낸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막상 글을 쓰는 시간은 좀 그리 많지 않은 그런 생활 습관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요즘은 워낙 기고 요청이
이제 많이 들어와서 음. 글 쓰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지신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어쨌든 책이 나오기 전에는 그러셨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좌파당의 길과 진짜 민주주의는 팜플렛 성격이 좀 강하죠. 네, 좌파당이 굉장히 작죠, 책이. 네, 정확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사회적 공화주의는 강론에 대한 서술이 대부분이고 총론은 한 10여 페이지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론서로서는 이번이 첫 번째 책이라고 스스로 평가하셨습니다. 그리고 2013년경부터 기본소득에 대한 글을 굉장히 많이 써오셨죠. 여러 지면을 통해서. 그런데 일관되고 통일된 체계를 갖춘 서술로 종합하는 것은 결코 만만한 작업이 아니었다. 이렇게 밝히셨고요. 네. 그리고 이 책이 나올 수 있게 한 수많은 사람들의 기여와 지지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설가타님이 표현하시는 거 보니까 이게 슈퍼바이저님의 견해를 그대로 수용하시는 표현 자체를 다 수용하시는 이런 스타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인데 저는 제가 직접 본 2015년부터 연구소 15년 말에 이제 연구소를 만들면서 같이 이제 그때부터 옆에서 이제 봤는데 네. 한 이제 5년 정도 흘렀죠. 옆에서 본 경험으로는 이분이 어떤 분이냐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이 많아.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스타일이야. 네. 근데 책이란 건 자기가 지금까지 공부해온 것, 즉 자신의 과거를 기록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 스타일하고 안 맞아. 네. 과거를 쓰는 것보다는 미래를 공부하는 게 더 흥미로운 분이에요. 그래서 네. 책을 내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특히 제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요? 예. 왜 찬이쌤이 힘드셨나요? 예, 책이 원래 예정된 시간이 안 나고 자꾸 늦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제가 아주 심하게 동요를 했거든요. 거의 막 혹독하게 막 동요를 했는데 나중에 책 나올 때 보니까 여러 사람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는데 그 감사를 표시하는 사람 이름에 제가 없더라고요. 아이고. 좀 섭섭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정말 혹독하게 몰아붙였구나. 감사의 마음이 들지 않을 정도로 혹독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런 여담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섭섭하니 진짜. 다음에는 꼭 네. 감사 인물에 넣어주시는 네, 걸로 다시는 하시고.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저는 혹독하게 내든 말든 뭐 모르겠습니다. 예. 네. 그러게요. 그런 숨은 에피소드가 있었네요. 네. 네, 그럼 금민 선생님의 최초의 저작다운 저작이라고 할 수 있는 모두의 몫을 모두에게. 그렇다면 이 책은 과거의 책과는 어떤 다른 점이 있을까요? 네, 대담에서 류보선 교수님은 이전 저작들에서의 힘있고 선동적인 문체가 모두의 몫을 모두에게에서는 매우 분석적인 문체로 바뀌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그 문학 평론가이시기도 하고 국어국문학과 또 교수님이시다 보니까 이 문체의 변화 이런 거 아주 잘 보셨겠죠. 네, 그리고 예전의 문체가 독자로 하여금 삶의 변화를 촉구하는 힘을 지녔다는 점에서 이러한 변화에 아쉬운 점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슈퍼바이저님 같은 경우에는 문체의 변화를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전의 문체를 예언적 문장 쓰기 이렇게 표현하셨는데요. 이거는 대부분 마감에 쫓겨서 퇴고를 보지 못하고 글을 넘겼기 때문에 발상한 것이고 미완성이다 이 얘기죠. 네, 본인이 선호하는 스타일은 가능한 한 압축적으로 분석적으로 글을 쓰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이 책은 굉장히 두꺼운 책이잖아요. 요새는 좀 작은 책 그리고 짧은 책 이런 게 많이 나오는 풍조인데 네. 근데 보니까 이 책은 436쪽에 달하더라고요. 그래서 두껍고 길어서 좀 겁을 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꼭 읽어야 되는 부분을 알면은 좀 더 책을 읽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자분께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꼭 읽어야 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었나요? 네, 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장, 그러니까 힘들여 쓴 주제가 무엇이었느냐 이렇게 류보선 교수님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슈퍼바이저님은 1부와 2부 중에서는 1부가, 그리고 1부 중에서는 1장부터 3장까지가 핵심 부분이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래서 1부에서는 공통부 배당, 그리고 공통부 분배 정의 등에 관한 철학적 분석과 그리고 플랫폼 자본주의, 빅데이터 문제 등에 관한 정치경제학적 분석을 수행했는데요. 이 책의 핵심 개념은 공통부이고 핵심 주장은 공통부는 모두의 것이므로 무조건적, 보편적, 개별적 형태로 모두의 몫으로 분배되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바로 이 지점에서 기존의 사회복지와 기본소득이 뚜렷이 구분된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공동체 유지와 재분배 등을 위해서 국가가 재량적으로 접근하는 기존의 사회복지와는 달리 기본소득은 국가의 재량권이 없다라는 없다. 것이죠. 네. 그래서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확보된 공통부는 모두의 몫으로서 무조건적, 보편적, 개별적으로 분배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 차이를 분명히 했고요. 그리고 또 슈퍼바이저님은 특정 개인이나 가구 밖에서 마련되는 외부 재원뿐만 아니라 개인 소득세와 같은 내부 재원 역시도 기본소득의 정당한 재원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소득은 전승된 공통부인 지식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모든 소득에는 공통부가 끼어들어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네네. 네, 저도 기본소득을 알게 되고 공부하면서 이제 공유부 혹은 공통부 이런 개념을 처음 알게 됐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일해서 얻는 시장소득에도 함께 만든 공유부가 개입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신선한 충격이고 맞는 얘기다. 맞습니다. 이런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많은 사람들이 노동해서 얻은 노동소득은 자기가 열심히 해서 얻은 소득이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네, 물론 열심히란 건 맞죠. 네. 근데 이제 우리 잘 아시다시피 허버트 사이먼이 개인이 얻은 소득의 90%가 외부 효과다. 네. 이 외부 효과라는 얘기가 결국 이제 우리식의 개념으로 하면 공통부에 기초하고 있다 그런 뜻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의 노력이 없는 건 아니지만 외부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방금 타니쌤께서 공통부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공유부라는 말이 요새 공통부라고도 많이 쓰기도 하는 것 네네네. 같아요. 그리고 책을 봤을 때도 공통부란 말을 썼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어떤 의미로 그런 네, 책에는 공통부란 말을 쓰고 네. 있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네. 유보성 교수님이 이걸 물었습니다. 그래서 공유부, 공통부, 공동부 이 중에서 어떤 용어가 더 적합하냐 이렇게 저자한테 물었더니 저자가 공통부가 적합하다. 유 교수도 공통부가 적합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저자는 공통부란 개념을 사용했느냐? 사실은 공유부란 말도 저자가 제일 먼저 쓴 표현이라고 예. 볼 수 있는데 네. 자신이 썼던 공유부란 표현 대신에 공통부로 바꾼 이유가 뭐냐? 공유부라고 하면 이 표현이 특정한 소유 방식을 떠오르게 한다는 거죠. 네. 공유란 말이 들어있으니까 네. 사유가 아니고 공유된 분과 이런 식으로 소유 형태를 인상을 주기 때문에 적절치가 않다. 네. 소유 형태와 관계없이 그 본질, 속성이 공통적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따라서 특정한 소유 형태와 관계없다. 어려운 말로 중립적이다. 이런 걸 잘 드러낸다는 의미에서 공유부보다 공통부란 표현이 더 좋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그걸 쓰겠다. 이렇게 저자가 얘기했던 기억이 나네요. 네. 근데 또 공동부라는 말도 있잖아요. 네, 공동부. 네, 네. 공동부는 어떤 의미일까요? 네, 그런 표현을 꼭 또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특히 이제 커먼스 얘기하시는 많은 분들이 네. 공동의 부 이런 표현들도 많이 쓰더라고요. 이 표현도 괜찮은데요. 이 용어에 대해서 저자는 함께 갖고 있다는 느낌은 주는데 함께 생성한다, 함께 창출한다 이런 느낌은 잘 안 준다. 이렇게 이제 저자는 생각했다고 하고요. 그런 이유에서 저자는 이제 공통부란 말을 쓰겠다고 하고 있고요. 네. 여기가 이제 좀 정리가 돼야 될 좀 지점이 있는데 우리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는 세계 네트워크 최초로 공유부란 용어를 네. 기본소득 정의에 사용하고 있죠. 정관 속에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공유부에 대한 배당으로서 뭐 이런 표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유 교수가 뭐라 했냐면 이제 앞으로 공유부를 쓸지 공통부, 공동부 중에서 어떤 용어로 통일해서 쓸지 용어 사용에 대해서 합의를 봐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접근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러게요. 네. 근데 공유부이든지 공통부건 뭔가 일반 사람들에겐 아무래도 낯선 개념인 것 같은데 뭐 사유화, 민영화, 국유화 이런 개념은 좀 더 익숙한데 그렇죠. 반해서요. 네. 맞습니다. 근데 또 듣기에 따라서는 사회주의 아니면 뭐 공산주의 이런 게 생각난다고 하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공유부 혹은 공통부 사상이 사회주의랑 다른 점은 어떤 걸까요? 네, 현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국유화 방식을 취했죠. 맞습니다. 그래서 국유화는 공공소유, 영어로는
퍼블릭 오너십을 의미하는데요. 퍼블릭. 네, 국유화에서는 국가가 처분 결정의 권한을 가지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공통부는 공동 소유에 속하죠. 영어로는 커먼 오너십인데요. 네, 공동 소유는 공유자, 그러니까 커머너가 처분 결정의 권한을 가지며 국가의 재량이 개입할 여지는 없다라고 슈퍼바이저님이 이제 대담에서 역설했습니다. 네, 제가 그 얘기하니까 그 2018년 네, 그 저기 설가트님도 가셨나요? 2018년 핀란드 대회? 예, 저도 예, 갔었어요. 예. 그때 발표하셨나요, 그때? 예, 발표했습니다. 예, 예. 아, 맞아요, 맞아요. 그때 에피소드가 생각나는데 그 어떤 이제 토론장 중에 하나였어요. 그때 네. 중국 대표가 딱 일어나갖고 중국이 세계 최초로 기본소득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막 호언장담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중국은 사유기업보다 국유기업이 많잖아요. 네. 네, 국유기업이 대부분이니까 국유기업에서 나온 수익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쓰면 그만이다.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그 유명한 가이 스탠딩 씨가 스탠딩이니까 딱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 이름이 진짜 가이 스탠딩이구나. 딱 일어나서 반박을 딱 했어요. 뭐라고 반박했냐면 그분 또 또박또박 영어로 말씀하시잖아요. 네, 당신들 중국 인민이 그 기업에 대한 거버넌스가 있냐. 네, 그 기업에 대한 처분권, 결정권이 니들 인민이 갖고 있냐. 네, 이걸 설가타님이 표현한 표현으로 하면 처분 결정 권한이 있냐. 네. 이게 거버넌스인 거죠. 이렇게 물었더니 중국 대표가 깨갱하고 그냥 앉더라고요. 아무 말을 못했어요. 대답을 네. 못하더라고요. 즉 국유화라는 건 국가가 주인인 제도이죠. 그럼 국가의 주인은 누구냐? 당이죠, 당. 지금까지의 사회주의는 이런 거였다는 거죠. 이거하고 따라서 공통부 공유부는 완전히 본질이 다른 세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음. 정말 확 이해가 되는데 네. 국유화는 국가가 주인이다. 그리고 국가의 주인은 당이다. 이런 음. 느낌이 팍 꽂히는 것 네. 같아요. 네. 근데 공통부는 국가의 재량권이 없는 것이고 없죠. 네. 이제 공유자가 처분 결정의 권한을 가진다. 그래서 공유자가 무조건적, 보편적 배단의 권한을 누리는 것이다. 이런 점이 다른 것 같네요. 국가가 권한이 없으니까 선별할 권한도 없고 이렇게 주자 저렇게 주자 네. 지가 결정할 권한이 없는 거죠. 네. 네. 정말 이렇게 네. 사회주의와의 차이점은 분명해졌는데 음. 그렇다고 해서 왜 공통부인가의 문제가 아직 해명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공통부일까요? 네, 안 그래도 류보선 교수님도 이 점을 이제 질문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전 체계와 비교해서 왜 공통부여야 하는지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슈퍼바이저님 같은 경우는 1장과 2장에서 이 문제를 분석했다고 밝혔고요. 그래서 현행 법률을 보면 사유재산권은 배타적 절대적 권리가 아니며 공공복리에 의해 제한된다라고 밝히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저자는 사유재산권 이론의 전제에는 원래는 인류 모두의 공동의 자산이었다라고 하는 원천적 공유 개념이 자리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원천적 공유를 전제해야 동의나 노동 투입에 의해서 사유재산을 비로소 정당화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모두의 것이라는 관념은 사적 소유권을 성립시킴과 동시에 사적 소유권에 제한 조건을 부착시킨다라고 하셨고요. 그래서 슈퍼바이저님은 18세기 말에 펼쳐진 토마스 페인의 지적혁명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재해석합니다. 이것이 이제 모두의 몫을 모두에게서 그렇죠. 잘 나타나고 있죠. 네. 그래서 똑같이 원천적 공유를 전제하더라도 아퀴나스나 비베스에게서는 부자나 정치 공동체의 부조의 의무만이 도출되었을 뿐이죠. 그런데 토마스 페인에 이르러서야 이중적 소유권 이론을 통한 공통부 배당론이 비로소 등장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1장이 이 부분의 핵심이라고 느꼈는데 1장이 어렵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철학적인 얘기를 하니까. 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중적 소유권 이론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적 소유가 성립될 경우에 원천적 공유가 사적 소유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 소유와 인공적 소유로 이중화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연적 소유와 인공적 소유도 이 두 개념은 분리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분리 불가능성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걸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자연적 소유 상태에서는
가치가 형성되거나 양화되지가 않죠. 예를 들면 개간되지 않는 토지 같은 경우가 네. 그럴 텐데요. 허허벌판 이거 가치가 없죠. 예. 그래서 인공적 소유 상태에서의 노동 투입으로 인해서 비로소 가치가 창출되고 증대되게 되죠. 농지가 되거나 뭐 이렇게 되면서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창출되고 증대된 가치가 오롯이 인공적 소유의 몫으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과정을 통해서 자연적 소유의 가치 역시 양적으로 표현될 수 있게 한다. 양화시킨다라는 것이죠. 즉 자연적 소유는 원래 가치를 가지지 않지만 원천적 공유가 인공적 소유로 전환됨으로써 가치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적 소유와 인공적 소유의 두 종류가 하나로 합체된 상태에서는 자연적 소유도 가치를 가지며 이 자연적 소유에 대한 몫이 부여되어야 한다. 이렇게 밝혀. 그게 기본소득이다. 예, 맞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자연적 소유의 가치는 그 스스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협동에 의존하는 개간 노동에 의해 생성되는 것이라는 점이죠. 이게 이제 토마스 페인이 주목했던 것에 대해서 슈퍼바이저님이 이제 해석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페인 같은 경우에는 개간은 혼자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 페인은 개간에 의한 가치의 형성과 증대가 곧 사회적 협동의 산물이라는 점을 지적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신 거죠. 예. 그래서 다시 말해서 사회적 협동의 몫을 토마스 페인 같은 경우에는 자연적 소유라는 개념으로 이제 포착을 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노동 투입에 의한 가치 증대량을 제외한 부분, 그러니까 특정 요소로 환원 가능한 증대량을 제외한 모든 부분, 그러면 이제 토마스 페인식으로 얘기하면 사회의 효과라고 부른 외부적 효과의 총합은 곧 자연적 소유의 몫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굉장히 많은 설명해 주셨는데 정리를 좀 해보자면 첫 번째로 사적 소유가 등장했다고 해서 원천적 소유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 자연적인 소유와 인공적인 소유로 이중화된다. 이중화. 네, 이런 점을 얘기해 주셨고 두 번째로는 인공적인 소유가 성립됨으로써 이 자연적 소유도 양적으로 표현될 수 있다. 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생산된 가치는 모두 다 인공적인 소유의 몫이 아니라 증대된 가치를 제외한 부분, 즉 사회적 협동의 산물이 자연적 소유의 몫으로 이제 환원될 수 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자연적 소유의 몫이 곧 공통부 배당이다. 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책이 일장이 네. 어려워서 다들 일장에서 포기하거든요. 포기하거든요. 요걸 참 잘 정리해서 어디 좀 하면 일장을 그러니까요. 통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1장만 통과하면 그렇죠. 그다음은 쉬워요. 예. 그다음 굉장히 쉬워요. 너무 예. 재밌다 이렇게 네, 읽을 네, 수 네, 있는데 네. 네, 이렇게 정리하고 드는 생각은 듣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방송 처음에는 되게 듣기 편하고 재밌다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갑자기 이 부분에서 확 어려운 느낌이 네, 들 네. 것 같아요. 방송도 여기서 포기할 수도 있어요. 예. 네. 예. 그래서 슈퍼바이저님이 철학 전공이신 것은 알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확 어렵게 느껴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철학자들에게는 이것이 중요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대중에게는 가장 설득력이 어떻게 보면 떨어지고 포기하게 만드는 부분이 아닐까 그럴 수 있네요. 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안 그래도 류보성 교수님도 저자의 핵심적 주장을 이해하면서도 일반 사람들은 대개 기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죠. 그리고 네. 기원을 고려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원을 생각해봐라고 말하면서 설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기획이 아니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슈퍼바이저님은 이러한 문제 제기에 동의하면서 일반 대중에게 기본소득을 설득하는 것은 철학적 논변만으로는 부족하며 사회정책적 논변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쪽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양날개 모두 필요하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예를 들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현재 극심한 부동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서 우리가 이제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기본소득당도 마찬가지죠. 그 토지보유세 토지배당 정책, 국토보유세 토지배당 정책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이것을 하나의 예로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토지 보유세율 자체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대 추구 행위도 줄일 수가 있고 자산 가격을 낮출 수도 있고 토지를 더욱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철학적 논변과 사회정책적 논변은 함께 결합되어야 한다. 이 점을 역설했습니다. 네, 정말 공감이 가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렇게 기원을 얘기하는 철학적 논변도 중요함과 동시에 어떤 사회 정책적인 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그런 논변도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 같네요. 네. 저도 그 강연을 많이 해봤는데 제일 앞에 이제 토마스 페인, 네. 그다음에 이제 알파고 네. 이런 얘기부터 시작하거든요. 별로 반응이 없어요. 그러다가 최근 10년 동안에 한국의 소득 불평등의 확산. 딱 얘기하면 눈이 팍팍팍. 네. 사회정책 얘기가 잘 결합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찬희쌤께서도 이 책을 읽으셨을 텐데 몇 장이 가장 좋으셨어요? 예, 저도 1장이 제일 이제 감명이 깊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야겠죠. 예. 저는 뭐 철학자가 아니지만 1장이 정말 그 백미다. 네. 예, 이 지금 근민만 있을 수 있는 글이다. 예,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들라고 하면 이 정치 경제학적 분석이 돋보이는 3장. 네. 역시 주목할 만하다 이거고요. 3장은 이제 특히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전 세계가 디지털 경제로 넘어갔고 네. 현재는 바로 디지털 전환의 시대다. 다시 말하면 플랫폼 자본주의의 시대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다에 대한 내용이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Centrality of Data, 네. 데이터 중심성이라는 개념을 딱 부각을 시켜갖고 이게 바로 디지털 경제의 핵심이다. 네.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고요. 3장의 이제 주제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 같아요. 빅데이터가 새로운 인공적 공통부다. 네. 토지가 자연적 공통부라면 빅데이터는 지금 제일 중요한 21세기에 제일 중요한 인공적 공통부다. 그런 얘기고요. 알고리즘과 함께 가동되고 있는 이 빅데이터는 끊임없이 갱신되고 형성되고 특정한 서버에 계속 기록되는 디지털 기록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래서 이 빅데이터의 사회적 존재 형태에 대해서 충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저자는 강조하고 있고요. 사실 우리 하나하나의 개별 데이터는 사실 별 의미가 없죠. 가치도 별로 없고요. 마치 허허벌판이 가치가 없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네. 근데 이게 쫙 총합이 이루어져서 빅데이터가 됐을 때 이 빅데이터는 이 가치가 없던 개별 데이터를 그냥 단순히 모아놓은 게 아니고 네. 완전히 새로운 가치로 이렇게 탈바꿈된 거죠. 마치 토지가 개간됐을 때 인공적 가치가 새로 생기는 것처럼 네. 네, 개별 데이터 허허벌판이 합쳐졌다고 해서 합친 거의 합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고 있는 그런 현실을 이제 잘 말해주고 있는 거고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빅데이터 공유지분권이라든가 빅데이터세 이런 식의 방법을 통해서 공통부 배당의 근거를 마련하자 이런 식의 정책 대안도 제시하고 있는 3장 네. 꼭 좀 읽으셔야 된다. 네. 예. 3장 내용을 정말 핵심적으로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은데 네, 1장과 3장이 가장 마음에 드셨다는 찬희쌤의 얘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모두의 몫을 모두에게 이 책을 좀 더 자세하게 해부해보면 어떨까 싶네요. 네. 네, 그래서 먼저 각 장별로 주요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어떨까요? 네, 이 책은 총 2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부 제목이 기본소득이 우리의 정당한 권리인 이유입니다. 1부에서는 기본소득이 우리 모두의 권리임을 존 로크, 토마스 페인 등 당대의 저명한 정치 철학자들의 논변 구조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통해서 논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플랫폼 자본주의의 성격, 빅데이터와 알고리즘의 관계를 고찰함으로써 디지털 전환 시대의 기본소득의 현재성과 정당성을 확인하고 있죠. 그리고 민주주의의 경제적 기초이자 새로운 거시경제 조정 방식으로서 기본소득의 중요성을 또 논의하고 있습니다. 2부 제목은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기본소득인데요. 여기서는 기본소득이 지금까지의 복지국가와 복지제도와는 어떻게 구별되는지, 그리고 기본소득이 일자리 보장보다 우월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기본소득이 젠더 평등과 생태적 전환의 필요 조건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젠더 평등과 생태적 전환을 위해서 어떠한 정책들이 기본소득과 함께 추진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잘 설명해 주셨는데 1부가 기본소득의 원리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고 2부가 현실적인 정책으로서 기본소득이 갖고 있는 힘을 다루는 것 같네요. 예? 지금 제가 책의 목차를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책의 백미는 일부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네. 네, 그래서 남은 시간은 이 책의 일부 내용을 집중 탐구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목차 제목을 좀 얘기를 해보자면 1부의 1장은 모두의 것과 각자의 것, 2장의 이름은 모두의 것에서 나오는 모두의 목, 3장은 플랫폼 자본주의와 빼앗긴 빅데이터, 4장은 기본소득, 민주주의의 경제적 기초, 이러한 제목을 갖고 있네요. 각 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들을 좀 잡아주시면 책을 같이 읽으시는 분들이 좀 편할 것 같거든요. 네, 1장은 공통부 배당으로서의 기본소득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탐구하는 장이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중적 소유권 이론이 설명되는 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전에 설명을 했으니까 넘어가기로 하고요. 여기서 주목할 내용은 기본소득 지지자들까지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 공통부 기금을 조성하거나 주식회사 일반 또는 플랫폼 자본을 대상으로 공유지 부분권을 설정을 해서 이를 통해서 수익을 배당하는 방식만이 공통부의 분배 방식이고 조세 기반 기본소득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네, 하지만 이 책의 1장은 조세형 기본소득까지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기본소득은 규범적 공유 개념을 공통적으로 전제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천적 공유 개념이 모든 기본소득의 정당성의 근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세를 통해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도 정당하다 이런 논의가 도출이 됩니다. 그리고 원천적 공유 개념이 구조의 개념을 넘어서서 기본소득이라는 강한 공유 개념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은 18세기 말에 토마스 페인에 이르러서야 가능해졌다라는 것. 그래서 지적혁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예, 앞서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그리고 2장 같은 경우에는 공동소유와 공동부 배당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국가의 배타적 소유를 의미하는 공공소유와 공동소유가 다르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공동소유 형태를 띈다 하더라도 기본소득이 반드시 연역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굉장히 유명한 그 정치학자이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기도 하죠. 엘리너 오스트롬 같은 경우가 공유지의 비극 그건가요? 공유지의 비극을 하딘이죠. 하딘이고 네. 그 공유지의 비극을 실제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사례들을 맞습니다.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었죠. 네. 네, 그래서 공유의 비극을 넘어라는 맞습니다. 제목으로 번역서가 나오기도 네네. 했고요. 그래서 엘리노 오스트롬이 많이 분석을 한 공유재산 체제라고 하는 게 있죠. 영어로는 Common Property Regime이라고 하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특정 공유지에 속한 내부자 내에서의 용의권 체제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 그 하는 안에서 것입니다. 있는 사람들. 네, 그 내에서 그 내에 있는 사람들이 자치적으로 만든 규약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용의권이 외부자에게까지 확장되지 않을 뿐더러 내부자의 경우에도 자신의 용의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유지로부터 소득을 얻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 얘기하니까 최근에 우리 경기도 기본소득 박람회에서 네. 마을 기본소득 사례를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공개를 했잖아요. 어떤 네. 섬이나 어떤 마을에서 마을 기본소득을 주는 거. 그러니까 네. 기본소득 운동 확장 개념에서 볼 때는 거기서 우리가 좀 인용할 수 있는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바로 그게 바로 이런 내부자에게만 허용되는 용의권의 형태. 네. 그런 형태 한 형태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기본소득은 좀 더 이 내부뿐이 아니라 외부 전체까지도 함께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근거가 마련돼야 기본소득 아니겠어요? 예. 그거에 좀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엘리너 오스트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유재산 체제에 대한 이제 연구도 많이 하고 하긴 했는데, 근데 이제 기본소득 같은 경우에는 특정 공유지에 속한 내부자뿐만 아니라 그렇죠. 외부자 모두를 위한 공통부의 평등한 배당이라고 바로 하는 그렇습니다. 것이죠. 예. 그래서 그 내부와 외부가 구별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음.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이 도입된다고 했을 때
전 세계 기본소득은 또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식의 질문을 하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가 이제 특정 국가에서 먼저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듯이 그렇게 시작하더라도 뭐 예를 들면 이제 판파레이스가 주장하는 다시피 유럽연합 차원에서의 그러니까 초국가적인 어떤 기본소득이라든지 아니면 더 넘어서 전 세계 기본소득 이런 것도 당연히 우리는 지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뭐 그것도 네. 이제 같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구체적인 제도나 이런 것들도 많이 따져봐야 되겠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노동주의와 같이 임금 노동을 신성시하거나 의무화하는 전통을 고수하게 되면은 한 사회 내에서 공동 소유의 형태가 아무리 확장된다 하더라도 기본 소득이 들어설 공간은 전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노동을 한 사람이 그 몫을 가져가는 게 정당화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공유지 용의권 개념의 선차적인 원천적 공유 개념에 입각할 때에만 그리고 노동주의에서 벗어나 가치의 창출과 증대해서 공통부가 담당하는 기여 및 효과에 대해서 승인할 때에만 비로소 기본소득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점이 명확해진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또 앞서서도 지적했다시피 현실 사회주의 국가와 날카롭게 구별되는 지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많은 노동운동가들이 해서 기본소득을 배격하는 분들이 네. 많다는 게 이 노동주의, 네. 노동만이 가치를 창출한다는 이 의식에 빠져 있는 네. 이걸 좀 벗어나야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거. 네. 네. 차차 벗어나겠죠. 네, 네네. 네, 어떻게 해결할지는 열심히 더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고 2장 내용 잘 정리해 주셨고 3장은 아까 찬희쌤께서 감명 깊게 읽으셨다라고 해주신 부분인데 네, 뭐 다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니고. 네. 네, 저도 3장 되게 재밌게 네네. 읽었었는데 네네네. 3장 떠올리면 플랫폼 자본주의, 뭐 데이터 중심성, 빅데이터, 뭐 빅데이터 공유 지분권 이런 개념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네요. 네네. 네, 3장은 찬희쌤께서 정리를 해주시죠. 네네네, 그러겠습니다. 이 데이터 중심성이란 건 뭐 결국 플랫폼 자본이 개별 생산 수단을 소유하지 않고도 네. 플랫폼 알고리즘만 소유하면 그 플랫폼 알고리즘의 소유를 통해서 데이터를 특정 방식으로 기록, 저장, 생산, 가공, 활용 이렇게 함으로써 막대한 경제적 이윤도 획득하고 사회 전체를 실제로 포섭하고 지배할 수 있다는 이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네. 이게 우리가 사실 지난 20년 동안 목도한 거죠. 맞습니다. 네이버가 아마존보다 힘이 없다는. 네. 이거를 우리가 참 이 처음 아마존이 처음에 그 인터넷 서점이었잖아. 네, 그런데 맞아요. 우리가 무슨 네이버가 훨씬 큰 회사였죠, 솔직히. 네. 이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이게 참 무시무시한 데이터 중심성을 표현하는 거고. 네, 맞습니다. 문제는 이제 디지털 전환이 비단 플랫폼 자본의 눈에 띄는 부상에만 그치는 게 아니고 네. 전 사회적인 어떤 효과를 갖는 거죠. 네. 첫 번째로 노동소득 분배율을 하락시키죠. 네. 특히 디지털 경제는 노동자를 많이 고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노동자로 분해되는 소득이 굉장히 적게 되고 네. 또 생기는 일자리가 생기긴 생기는데 이게 다 저숙련 저임금의 열악한 일자리 네. 또는 플랫폼 노동 노동자로 노동권이 보호받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이 증가되고 생산성과 고용과 임금이 서로 맞아떨어지지 않는 거대한 탈동조화가 일어나는 이런 식의 거대한 사회적 변화의 주축이 바로 이 데이터 중심성과 플랫폼 자본주의에 있는 거고요. 네. 따라서 이제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건 디지털 전환이 탈자본주의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술 낙관주의적 시각을 경계해야 된다. 네. 네. 뭐 테드에 나와서 얘기하시는 그 창업 자본가들, 네. 혁신 자본가들 이런 분들이 좀 열을 띄어서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맞아요. 새로운 네. 세계가 열렸습니다. 코로나 되면서 이런 사람들이 더 방방 뛰고 있는데 뭐 비대면 상황으로 새로운 세계가 열렸어요. 뭐가 열리긴 격차가 더 커졌는데 맞습니다. 이거를 경계해야 되고 이럴수록 우리가 이 질문을 계속 던져야 된다. 뭐냐? 빅데이터는 누구의 것인가? 빅데이터는 누구 거야? 누구 거야? 계속 질문을 던져야 네. 된다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수익을 함께 나눌 것에 대한 계획도 생기고 더욱더 나아가서 이 디지털 전환과 데이터 주도 혁신의 방향이 좀 더 생태적이고 좀 더 젠더 평등적이고 좀 더 분배 평등적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 키, 그 열쇠를 잡을 수가 있다. 이런 질문을 계속 던져야 된다. 이게 이제 저자는 강조하고 네.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있네요. 네네. 네. 그래서 디지털 전환의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생태적으로 그리고 젠더 평등적으로 분배 평등적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빅데이터를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명제를 계속 제기해야 된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장. 기본소득 민주주의의 경제적 기초를 다루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설가타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네, 사장에서는 기본소득과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보통 모두에게 보통선거의 권리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모두에게 기본소득의 권리도 있다. 이러면서 마치 기본소득을 시민권의 원리로 설명하는 태도가 있죠. 그런데 맞습니다. 이제 슈퍼바이저님이 보시기에는 이거는 좀 불충분하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그래서 토마스 페인과 토마스 스펜스가 말했듯이 보통 선거권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공통부 배당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선거권보다 오히려 공통부 배당권이 규범적으로 우선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본소득은 민주주의의 새로운 경제적 기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전제 조건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러네요. 이것이 또 어떻게 보면 공화주의 기본소득론자들 같은 경우도 다비드 카사사스나 뭐 이런 사람들 또 라벤토스. 이제 라벤토스 같은 경우도 이런 점을 이제 중요시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공통부 배당과 함께하는 민주주의를 또 이제 슈퍼바이저님 같은 경우에는 공유자 민주주의로 개념화하고 있습니다. 커머너 디모크러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보통 이제 존 롤스와 제임스 미드가 주장한 게 재산 소유 민주주의라고 맞습니다. 하는 게 있죠. 이것을 좀 더 넘어서고자 하는 기획이 바로 공유자 민주주의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공유자 민주주의에서 정치 공동체는 기본소득 규모를 정함으로써 조건 없이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질 비시장적 소득 분배의 규모와 양을 사전에 확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구체적인 자원 분배는 시장을 거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고요. 기본소득이 실현된 공유자 민주주의는 공통부 배당 몫을 사전에 결정함으로써 경제에 대한 사전적 조정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네. 네, 저도 공유자 민주주의라는 말을 처음 접해봤는데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기본소득은 공통부 배당이고 공통부 배당과 함께하는 민주주의는 공유자 민주주의다. 이런 점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네네. 그럼 지금까지 저자 대담에서 나왔던 얘기랑 책의 일부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이제는 좀 마무리를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금민 선생님 주장도 잘 살펴봤고 이제 류보선 선생님의 의견도 들어봤는데 근데 여기 나오신 설가타님의 주장은 아직 듣지 못한 것 같아요. 이 책에 대한 설가타님의 주장 혹은 책을 읽고 나신 소감 이런 걸 듣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네. 향후 토론을 위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점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공통부와 기본소득이 가치의 경제학과 부의 경제학에 주는 함의에 관한 것인데요. 놀랍게도 주류 경제학과 전통적인 막스 경제학은 가치 또는 가격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공유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단순화해서 말하자면 주류 경제학의 한계 생산 역설은 자본과 노동이라는 생산 요소가 있고 이들이 각자 기여한 몫이 이윤과 임금의 형태로 분배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설명하죠. 현재의 분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정당화하는 논변으로 합리화하는 충분히-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막스 경제학은 노동과 노동력을 개념적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있죠. 제일 중요하죠 이게. 네. 그래서. 그래서 원료라는 유동 자본과 기계와 같은 고정 자본은 자신의 가치를 생산 과정 또는 가치 증식 과정에 그대로 이전시킬 뿐이라는 이전. 것이죠. 네. 예. 네. 이러한 의미에서 둘 모두 불변 자본이라고 하죠. 이제 막스가 그렇게 가치의 크기가 변하지 개념화했다라는 않으니까.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노동력이 이러한 생산 과정, 가치 증식 과정에 투입됨으로써
노동력의 가치, 그러니까 노동력이 재생산되기 위해서 필요한 그 비용보다 더 큰 가치를 노동력의 사용 가치, 그러니까 실제로 노동자가 노동을 함으로써 창출되는 것이 되겠죠. 맞습니다. 노동력의 발휘를 통해서 창출한다는 사실에서 잉여 가치 또는 이윤의 비밀을 밝히고 있죠. 그리고 아울러 기계, 원료 등의 불변 자본 역시 과거의 산 노동으로서의 가변 자본의 산물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기계 같은 경우에 결국 예전에 사람이 네. 만들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로 무한 소급하게 되면은 결국 모두 산 노동으로서의 가변 자본으로 환원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러한 그렇죠. 이유로 불변 자본은 죽은 노동, 가변 자본은 산 노동, 뭐 이런 식으로 이야. 표현하기도 합니다. 몇십 년 만에 들으니까 좀 옛 기억이 막 떠오릅니다. 야, 네. 안 본 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류 경제학은 한계 생산 역설을 통해서 현재와 같은 형태의 분배가 정당하다는 함의를 도출하죠. 근데 반면에 전통적인 막스 경제학은 노동자들은 자신이 가져야 할 정당한 몫만큼 얻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착취당하고 있고 이를 바로잡거나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다양한 개입과 운동이 필요하다는 그런 시사점을 이끌어내고 있죠.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양자가 공유하고 있는 것은 바로 자본과 노동 또는 노동력만이 생산 요소로서 가치 창출, 가치 증식에 기여한다는 사고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런데 토지가 생산 요소에서 빠져 있다는 점은 일찍이 헨리 조지와 조지스트들에 의해서 잘 지적되어 왔죠.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뭐 예를 들면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의 강남훈 이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자연적 사회적 공유부 또는 뭐 공동부 역시도 생산 요소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뭐 인터뷰나 이런 것들 통해서도 그렇고 기본소득의 경제학 책에서도 그렇죠. 그렇게 밝히신 바가 있죠. 그런데 이것은 전체 사회의 가치 증대의 일정 몫은 사회의 효과, 외부적 효과이며 사회적 협동의 산물로서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정당하다는 슈퍼바이저님의 주장과도 맞닿아 있는 그러네요. 것이죠. 예. 예. 그리고 특히나 노동 투입 없는 생산의 등장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와 같은 가치의 경제학에서 부의 경제학으로의 전환이 더더욱 요구된다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물론 노동의 미래에 대한 특정한 가정이나 전망에 기대지 않고 일반론적으로 말하더라도 공통부를 명시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기존 가치의 경제학을 쇄신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야. 경제학 얘기를 네. 하니까 네. 조금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했는데 네. 조금 어렵게 들리니까 제가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주류 경제학은 이윤과 임금이라는 현재 분배 구조를 정당화한다. 네, 이에 반해서 막스주의 경제학은 현재 분배가 정당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한다. 이런 점은 다른 점이지만 같은 점도 공통으로 공유하고 있는 점이 있는데 둘 다 자본과 노동만이 가치 창출에 기여한다라는 그런 점이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가치의 경제학이라고 얘기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하지만 모두의 것인 자연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공통부가 분명히 생산 요소에 기여한다는 점이죠. 따라서 가치의 경제학이 아니라 이제 부의 경제학으로 전환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자동화된 생산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인공지능 생산이 가시화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더더욱 부의 경제학으로 전환돼야 된다. 이런 점을 얘기해 주신 것 같네요. 네, 뭐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존의 가치의 경제학에서 새로운 부의 경제학으로 전환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기존의 가치의 경제학이 새로운 가치의 경제학으로 전환되어야 된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네. 있을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이 주제에 관해서 좀 더 덧붙이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공통부를 명시적으로 감안하는 것이 가치의 경제학과 부의 경제학에서 중요성을 띠는 이유는 현재 생태 위기와도 밀접히 연관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생산 요소로서 공통부에 속하는 자연, 그러니까 제임스 오코너
이제 생태 막스주의자죠. 제임스 오코노식으로 말하자면 생산 조건이 될 텐데요. 이것을 체계적으로 배제함으로써 현대의 경제학은 마치 자연을 무한정 사용할 수 있는 것인 양 취급해 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이윤의 무한 추구라는 자본의 논리와 결합함으로써 그리고 이러한 자본의 논리를 정당화하고 강화함으로써 오늘날의 생태 위기를 낳는 주된 요인이 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아, 중요한 지적 같습니다. 근데 설가타님이 학사, 석사, 이제 박사 하시면서 사실 주류 경제학과 막수주의 경제학을 다 공부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차이점과 공통점에서 진짜 여기 지금 좀 압축적으로 보이니까 네. 몇 가지 글자로 쓸 수 있는 것처럼 이게 한 수십 년 공부하신 거를 이렇게 딱 맞아요. 요약하신 느낌이 팍 오는데 저도 저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특히 이제 주류 경제학이 뒷받침되는 사회는 서구의 경제였던 거고 네. 막스주의 경제학이 뒷받침하던 건 이제 러시아를 필두로 한 공산주의 경제였는데 네. 네. 둘이 말로 싸우면 굉장히 싸웠죠. 네. 적대적이었는데 들여다보면 본질은 똑같아. 모두 자본과 노동을 무한 투입해서 누가 더 경제 성장을 잘 달성하는가 이거에 경쟁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대학 때 봤던 책도 있는데 당시 소련에서 나온 책들을 보면 자신의 경제 성장 수치를 몇 프로 성장 그래갖고 네. 자본주의 국가보다 우리가 더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막 아. 했던 그 통계치들이 막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체제 경쟁이 네, 그러면서 그때는 그게 굉장히 멋있어 보였어요. 지금 와서 보니까 이 황당한 거지. 이게 뭐냐? 이게 본질이 같은 거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두 체제는 적대적 체제가 아니라 일란성 쌍둥이 아니었느냐? 하기 20세기에서 성장주의 시대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생태 위기가 이제 온 거고요. 특히 가치 경제학과 생태 위기의 관계에 대한 지적이 매우 신선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경제 위기란 건 파괴적이긴 하지만 위기가 있으면 나중에 다시 회복이 되잖아요. 네. 예. 그렇죠? 공황이 있으면 다시 이제 화랑이 있는 거고. 네. 근데 생태 위기는 한번 발생하면 맞아요. 다시 이게 복원이 안 회복할 되죠. 수 없죠. 회복이 안 예, 되죠.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예. 어려운 말로 irreversible, 네. 비가역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태 위기가 경제 위기보다 더 근본적이고 더 심각하고 더 중요하다는 점에서 아까 말씀하신 거. 이 두 개의 이 자본과 노동만을 생각하고 부의 경제학적 측면을 생각하지 않는 이런 경제학적 사고가 생태 위기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거. 이것도 우리가 머릿속에 좀 새겨 넣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을 비롯한 공통부를 생산 요소로서 명시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공통부 배당으로서 기본소득을 정당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통부 자체의 지속 가능한 생산과 재생산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본소득은 생태적 전환을 위한 필요 조건 그리고 핵심 구성 요소 중 하나를 이루기도 하죠. 그리고 구체적인 정책으로 보자면 생태세와 생태배당을 결합하는 정책은 고유한 생태 효과를 낳죠. 그렇기 때문에 공통부와 기본소득 그리고 생태적 전환에 지속 가능한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물론 이제 제도를 굉장히 잘 짜야 되겠죠. 그렇죠. 네. 이 모두의 몫을 모두에게 2부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이런 내용이 되게 잘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설가타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치의 경제학에서 부의 경제학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정말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자본과 노동이라는 생산 요소에 자연과 같은 공통부라는 생산 요소를 추가한다는 게 이렇게 엄청난 의미를 띠고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네요. 그러니까 지구 전체와 연관되는 거네요. 네. 아, 예, 맞습니다. 거대한 이 이론적인 이거 조금 축적 이게 일부가 그러니까요.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예. 네, 또 지적할 것이 있을까요? 네, 두 번째로는 공통부 배당의 정당한 크기와 관련된 것인데요. 슈퍼바이저님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성과로 귀속시킬 수 없는 공통부의 크기가 GDP의 10%라면 10%를, 90%라면 90%를 모두에게 동등하게 배당해야만 공통부 분배 정의가 실현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전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우리가 그 크기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지에 대한 좀 실마리가 제시되었으면 더욱 좋았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아마 후속 작업으로 하시면 또 좋겠다 이런 기대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지금까지 그 누구도 말끔히 해결하지 못한 어려운 문제이고요. 우리나라를
밖을 벗어났을 때는 이런 문제의식도 사실 발견되지도 잘 않기도 하죠. 예. 네. 그리고 또 이에 대해서는 몇 가지 가정하에서 만든 인공지능 게임에서 좀 어렵긴 하지만 셰플리 가치로 계산한 기본소득의 크기는 허버트 사이먼이 제안한 70%가 아니라 제임스 미드가 제안한 50% 정도라는 강남훈 교수님의 연구, 2016년 연구 정도가 눈에 띌 뿐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게 기본소득의 지급 수준을 정치의 영역에서 결정할 문제로 열어두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합의에 따라서 향후 이제 지급 수준을 높여나가자. 그렇죠. 그것이 이제 많이 얘기가 되고 있죠. 이제 슈퍼바이저님도 그렇고 뭐 유정성 교수님도 그렇고 뭐 네.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그런데 저의 욕심 같아서는 어떤 특정 사회의 어떤 자본주의의 축적의 어떤 특성이나 이런 것들이 발전함에 따라서 뭐 특정 사회에서 어떤 GDP의 어느 정도가 현재 또는 뭐 범위로 제시할 수도 있겠죠. 이것이 정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좀 추가적인 논의나 연구가 있으면은 좀 더 우리가 기본소득의 어떤 지급 수준을 상향 조정을 한다든지 요구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힘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좀 기대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분명하겠죠, 그건. 예,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만약에 기본소득의 정당성과 철학을 인정한다는 가정 하에서도 기본소득 지지자들 내에서도 이 기본소득 지급 수준에 대한 이 상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매우 높은 수준의 기본소득은 뭐 노동자 또는 노동계급에 대한 착취를 낳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향후 이 이슈에 대한 연구가 좀 진전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야, 네. 설가타님의 얘기를 듣다 보면 이게 새로운 머리 시각이 다 이게 떠오르네요. 이게 네. 지금 우리가 보통 월 30만 원 기본소득 많이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GDP의 10% 아닙니까? 우리 한국 집 수준 10% 조금 안 되는데 어쨌건 그게 이제 자꾸 이제 늘려나간다고 할 때 만약에 공통부의 몫이 50%다라는 이제 딱 이게 정설이 있으면 10%에서 15%, 20%, 25% 갈 때 문제가 없잖아요. 예. 근데 이게 불분명한 상태에서는 자꾸 올리면 야씨 뭐 일하는 사람만 빼 빠지게 일하고 니들은 기본소득만 받냐? 이거는 이제 어려운 말로 하면 노동자 계급에 대한 착취 아니에요. 예. 노동에서 해방된 사람, 즉 시장 노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노동 계급, 즉 시장 노동을 하는 사람에게 기생하는 시스템이라고 누가 막 욕을 하게 되면 네. 효과적으로 반박하기가 쉽지 않은. 물론 높은 수준의 기본소득 우리가 가긴 가야 되는데 네. 좀 더 확고한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이걸 이론적으로 해명하려는 시도를 해야 된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점이나 그렇죠. dat이 좀 제시가 되면은 네. 아무래도 더 맞습니다. 예,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강남훈 교수님 셰플리 같이 제가 그 논문 보고서도 알고리즘의 역할이 50%고 빅데이터 역할이 50%고 이렇게 설명하시거든요. 그거 보고 굉장히 제가 위안을 받았거든요. 50%? 야 그러면 뭐 아직 뭐 월 150만 원까지 가능하네 기본소득 이런 느낌이 빡 들더라고요. 고은님 그러게요. 그런 말씀이시죠? 아, 예,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그렇게 깊이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많은 점이 고려가 되고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네네. 이 공유부 배당의 정당한 크기란 무엇인가 이런 점에 대해서 좀 더 활발한 연구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설가타님의 그런 감상과 느낀 점까지 들으니까 정말 많이 오늘 배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금민 그리고 르보사문의 대담 얘기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네. 저자께서는 이 책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는 점은 있었다고 하시던가요? 아, 네, 있었습니다. 류보선 교수님이 또 흥미로운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 책에서 너무 많이 한 말과 안 하고 있는 말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너무 많이 한 말. 네. 거기에 대해서 슈퍼바이저님은 네. 공통부 개념이 어쩔 수 없이 많이 할 수밖에 없었던 말이다.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화폐금융제도 개혁을 통한 기본소득 지급 방안이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서 아예 다루지 못한 주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기본소득의 소득 재분배 효과라든지 노동시장 효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워낙 이제 훌륭한 연구자들이 많이 있고 기존의 연구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요약 정리 소개하는 정도에 그쳤는데 이미 이제 뭐 다른 분들이 많이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이것은 생산적 생략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자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뭐 소득세 분배 효과는 여기 계신 설가타님이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봤고요. 우리 또 이렇다 해서도 많이 다뤘고 네. 화폐 금융제도 개혁을 통한 기본소득 지급 방안을 썼으면 그 책 못 나왔습니다. 내가 볼 때 이게 이제 미래거든요. 미래. 그러니까 미래 연구하시면 또 과거 다 버리시기 때문에 여기서 끊는 게 잘하신 것 같고요. 또 우리 이렇다로 보자면 이 화폐 금융제도 개혁을 통한 기본소득 지급 방안의 한 방안으로 주권화폐 제도에 대해서 네. 이렇다 187에서 다뤘죠. 맞습니다. 유프로님과 함께 네. 시니어리티 화폐 발행 이익으로 기본소득 지원을 마련하자. 이건 이제 한 방안 중에 하나일 텐데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우리도 연구하고 나가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이제 금민 선생 네. 우리 이제 이렇다의 슈퍼바이저님이시죠. 네. 앞으로의 차후 연구도 큰 네.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네. 그러게요. 네. 또 책이 나오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관련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음. 후속 책을 기대하면서 음. 네, 그럼 오늘 이렇다를 청취한 분들께 모두의 몫을 모두에게 이 책에 대해서 소개의 말씀을 간단히 한마디로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저자가 이 책을 통해서 세상에 던지고자 한 메시지를 좀 거칠긴 하지만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은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바로 기본소득의 형태로 모두의 몫을 모두에게 분배하라.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분배하라. 네. 네. 기본소득이 분배 정의와 사회 정의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정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긴급하게 요청되는 사회적 생태적 전환을 추동한다는 점에서 필요하다는 것을 성공적으로 논증한다는 점에서 우리 모두에게 이 책은 좋은 사회로 나아가는 길에 귀중한 안내서가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길에 함께하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이 책을 강력하게 추천하는 바입니다. 강추. 네, 강추. 네. 되게 아름다운 말씀. 네. 아, 이 길에 함께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 대단한 홍보 방송이에요. 네. 그러게요. 네. 네, 설명 감사드리고요. 지금 바로 기본소득 이거 정말 저도 기본소득 덕후로서 정말 네. 바라는 바인데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을 어떻게 시작할지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은 어떻게 세울지 그리고 여러 구체적인 형태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준비해 나가는 것을 차근차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뭐든지 해결될 것이다. 이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당연히 이제 만병통치약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공적 영역에서의 그런 정치적, 사회적인 참여 그리고 사회적인 서비스 혹은 뭐 공공 인프라의 접근성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재구성하고 확장시킬까 네. 이런 문제들도 같이 고민하고 실천해 나가야 될 것 같다는 맞습니다. 그런 네.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래서 기본소득이 이런 과제들을 이루는데도 중요한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금민의 모두의 몫을 모두에게 책과 대담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요. 네, 이렇다 189회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